3대 세습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서현경 씨처럼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일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이 생각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애매하다. 가장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나는 가늠하자면 그거 아니야? 드라마 많이 본 곳이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접경 지역? 드라마는 접경 지역이 드라마를 많이. 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접경 지역도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굉장히 높아요. 44.6%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의외로 접경 지역보다 평양에 살았던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높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아니 이거는 평양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학력도 더 높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알고 좀 그래서 더 더 많이 그래요. 경험한 세대 또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높았다.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외교관들도 있고 네. 또 해외 일꾼들도 또 해외에 있다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해외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체제와 문제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김정은 초반에 올라왔을 때 사실 제일 반대되는 그 마음을 드러냈던 세대가 사실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理科대 이런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부정적인 퍼센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김책공대 학생들은 막 집단적으로 쟤 군대 갔다 왔냐, 쟤 누구냐, 막 이런 반항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김정은을 퍼부대 내려보냈어요.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북한이 2년 했다고 후라이를 치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지도자 자리를 올려놓다 보니까 평양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퍼센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그때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러닉한 거죠. 여기서 근데 그 우리 이만갑의 비공식 북한 전문가인 김종민 씨한테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어느 부류 세대가 그러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까요? 아, 일단 뭐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있죠. 어른 세대가 있고 어린 세대가 있고 나이대를 얘기해봐, 나이대. 주류가 한 30대? 30대. 30대 분들이 조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그러니까 보다 좀 더 아래로 낮추시죠. 오, 20대? 이른바 이제 MZ 장마당 세대인데 장마당은 장사잖아요. 장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아니, 자기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요. 내가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가 나한테 네. 뭘 해줬는데 난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또 이혁 씨도 장마당 세대 맞죠? 네, 전 당당한 장마당 당원이고요. 장마당 당원이요? 자랑스럽습니다. 노동당보다 세요. 근데 요즘 많이 약해졌어요, 장마당. 결국 MZ세대인데 지금 MZ세대가 북한 인구의 20에서 25%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MZ 이전에도 그전 세대가 사실 장마당 세대는 1997년,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네. 아주 본격화된 게 지금 MZ 세대들이고 이 사람들은 국가 지금 말하는 배급 체제가 무너졌다? 옛날엔 그랬거든. 나라에서 먹여 살려준다는데 먹여 살려주질 않네?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할 일이 없는 거죠. 맞아요. 배급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방해만 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가 만약에 지금 20에서 25%인데 여기서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봐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부터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쓴 돈 16억 달러가 됩니다. 이 16억 달러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환산을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4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세상에. 이 탈북민들이나 특히 MZ 세대가 보기에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식량난이 만성화되고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네.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나이 든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삶의 어떤 경험으로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김정은 체제에서 이제 4대 세습까지 지금 김주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MZ 세대도 역시 생각하게 될 게 공정과 공평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금수저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특권 계층이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고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부르짖는데 지도 체제나 정치는 가장 봉건적인 형태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활자나 오디오하고는 다르게 이 영상의 매체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양도의 침묵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이런 FBI 교관들끼리 그 훈련생들끼리 대화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욕망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것을 봄으로써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네.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는 그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 조그만 나라에서 뭐 전 세계 막 백인들을 막 흥분시키고 맞아,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 딴 오상욱 선수. 너무 잘생겼잖아. 브라질에서 이제 누가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신이시여 어쩌다가 잘생긴 남자들은 다 나만에만 몰아놓겠습니다. 아이돌 보다가 펜싱 선수까지. 이 사람들은 뭐 드라마 보고 뭐 이것만 보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그 영상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사실이 있고 또 다른 한편 판타지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날조를 하면 되거든요. 논리는 궤변을 펴면 돼. 왜곡하면 되죠. 근데 이걸 딱 처음부터 딱 들어가지고 이 감성을 딱 장악해버리면 이건 수를 쓸 수가 없는 표현할 겁니다.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거죠. 이 사람들이. 이어서 제가 잠깐 이어서 한 토막 말씀드린다면요. 보면 지금 요즘 북한 그러니까 한류 세대들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제 친구들을 이렇게 모여 앉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건 혁명의 1세 2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들을 인정 안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네, 사실 제가 올해 일본 오사카에 북한 인권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단체 활동 중에 일환으로서 이제 젊은 이력 씨 같은 탈북민 청년들을 일본에 초청해서 토크 이벤트도 하고 네. 강연회도 하고 여태까지 없었던 형식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해보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젊은 MZ세대의 탈북민들을 보면서 정말 저천년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충격받은 게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김정은을 개라고 부른대요. 개가 우리를 먹여 살려줄 건가? 우리가 왜? 강아지 말고. 개라고 부른다고. 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냐? 그 정도의 변화가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아무리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 흐름을 예전대로는 절대로 되돌려 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듣던 분위기랑 지금 현재 2024년의 분위기랑은 너무 다른데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거 오늘 내일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순간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난 5월 김정은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적이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발칙한 영상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왔어요. 길진 않지만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파괴를 하겠다. 뭔가 꺼내는 것 같지, 먹물. 어머나 저런 일이 있어 진짜. 먹칠을 하는 거네, 그야말로. 저건 어떻게 닦지도 못하잖아요, 먹물은. 새 조선의 대청소는 대청소? 시작됐다. 뉴 조선.
개혁개방의 새 조선. 제목은 평양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인데 이 영상을 만든 집단 이름이 새조선이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씨 일가의 이 추악한 흔적들을 대청소하겠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를 내걸죠. 저 영상이 촬영된 곳은 평양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내부네요. 북한 내부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새조선이죠. 비석 같은 거는 뭐냐면 김일성이 다녀갔다던가 현지 지도를 했다는 그런 전적지 그런 표시예요. 여기 금방 이제 김일성이 가서 김정은이 가서 이 연필을 찍고 순실동 뭐 잘했어 하고 딱 사인 하나 해줘도 이 연필이 진짜 천년 기념을 되거든요. 현황 역사 기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에 가서 이 먹물을 뿌렸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먹물을 뿌린 사람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요. 그 집안 내놓고 뼈다귀집 뽑아가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액션은 조금 자제하시죠. 방금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내가 형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북한에는 당의 율적 용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헌법보다 상위권에 있는 초헌법적인 그런 규범과 원칙입니다. 이 원칙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혁명사족비, 표식비 이런 것들을 결사옹위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옹위라는 그 뜻이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말을 또 보게 되면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대사관 이사하다가 이제 뭐 초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잃어버려서 이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런 영상들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어디 뭐 조선족들이 사는 집에서 한 건지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저런 영상도 보면은 뭐 비석을 이거 새로 만들어서 뭐 어디서 조작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 영상은 자세히 보면은 그 비석이 생긴 표식비 혁명 뭐 표식비 이게 생긴 지도 좀 오래된 이런 흔적이 나고 그다음에 그 조작됐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이 야외에서의 어떤 공개된 이런 부분들이 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메시지가 그 비디오에 담겨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세계적으로는 anti North Korea, prevent wrong, 그러니까 나쁜 일을 방지하는 이런 운동하는 이런 기관들이 항상 있지만 이 뉴 조선은 안에서 이 비디오를 보냈다면은 이 메시지는 우리는 외부에서도 지원이 있고 내부에서도 지원이 있다는 걸 그런 큰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나오려면 외부 조직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인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이걸 더 큰 메시지를 언더라이닝 하는 거죠. 그래픽 기술 발달해서 저 영상 보면 뭐 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로 대조해서 비석의 크기, 나무의 크기, 그 사이의 거리 측정해서 어딘지 딱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안 되나요? 비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글이 찍어놓은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구글 렌즈나 뭐나 이게 AI로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이 영상을 몇몇 정보기관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정보기관에서는 북한 내에서 찍힌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조작 없는 긴본 영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대단한 건 북한 정권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새 조선을 찾으러 들 거예요. 이게 영상이 공개된 게 5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떠한 국가의 정보기관의 첩보에서도 북한이 새 조선의 흔적을 찾거나 새 조선을 검거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북한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새 조선들이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장담컨대 이 새 조선이라는 곳이 또 하나의 영상을 아마 곧 올릴 거예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환장을 잃은 거죠. 그만큼 파격적인 영상이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잖아요. 새조선이란 거, 저도 이제 이제 강령 선언문을 봤어요. 목표가 명확해요. 우리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꼬라지가 된 것은 김씨 부자 세습 때문에 그렇다. 맞아. 김씨 세습 타도예요. 특히 지금 척결 대상 1호는 명확하게 김정은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면 청탁경탄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중국 유교 말인데 청탁,
말던 발던 흐리던 병탁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혁명은 나와 반대를 했어도 우린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어설프지 않다.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식자층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텔리들이 이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새 조선. 뭐 이 로고라고 그래요? 뭐 CIA라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촌스러운 그게 아니야. 아까 그 우리 N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시그네처한 게 이 N자의 낙서들을 보면은 북한 엠베시에 이런 낙서를 하는 거죠. 오, 진짜구나. 저 N죠. 그 캐피탈 N은 그 뉴 조선의 N의 그 아이코닉한 시그니처고. 약간 옆으로 보면은 Z 같기도 하다. 조로처럼. 그렇죠. 아까 CIA처럼 하나 쓰고 하나 밑으로 또 썼네.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올린 건 J고 조선에 네. 이렇게 진짜네요. 왼쪽으로 간 건 뉴의 N이에요. 그렇게 해서 N을 만들었구나. N을 보면 딱 누가 봐도 거기서. 딱 N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아이코닉한 우리 뉴 조선을 다 이제 전파하는 거죠. 먹물을 이렇게 비석으로 던지는 그 심플한 영상보다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게 우리는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의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크게 말해주는 거예요. 해외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아서 야 우리 오늘 낙서하러 가자. 대사관에 이렇게 낙서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그 낙서에 보면은 No Three Kims, No 김정은 꼭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No Three Kims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 씨의 세대를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또 현재 김정은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라인 메시지가 뚜렷하게 네. 자기가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썼던 여러 어떤 한자적 표현이라든지 여기서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한 어떤 민중봉기 형태의 밑에서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쓰는 단어들이라든지 뭐 행동 강령을 만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북한 내에 그래도 고위급 들의 어떤 뭐 선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이 이제 새조선이라는 조직이 이제 앞서서 이제 김진 기자가 북한에서 촬영된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봐서는 분명한 어떤 근거나 이제 좀 증거가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영상이나 게시글 같은 걸 보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새 조선에게 일종의 멘토 같은 조직, 이 새 조선이 당당하게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고 밝힌 이 조직이 바로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반북 단체인 자유조선입니다.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엿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영석 상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한겨울에. 음성 변조도 안 하고. 네. 말레이시아 당국이 체포된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을 오늘 오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죠. 속이 시원하다. 이야, 김정은은 보고 좀 떨었겠는데? 자유조선은 해외에 기반을 하고 있는 반 김정은 활동 조직인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그거를 국제적인 충격을 좀 안겨준 이런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세조선의 어떻게 좀 뿌리 조직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안에서는 세조선이, 바깥에서는 이 자유조선이 좀 줄탁동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놀랐지만 확실히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네. 다른 영상보다 이 초상화를 깨는 부분에서 너무 가장 깜짝 놀랐어요. 큰 것 같아요. 아직도 놀래요? 아니, 왜냐면 불이 나도 끌어안고 나와야 되는 게 초상화인데 그걸 좀 까잖아요, 바닥에다. 2019년에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영상이 이렇게 그렇죠. 나왔거든요. 유튜브에. 그걸 본 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밖으로 나와서 그냥 지금도 그래요, 벌렁벌렁거리는데 벌렁벌렁. 와, 지금 와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잠을 못 잤다니까요. 지금 유도사님 심장 괜찮다. 전 심장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렁벌렁거려요. 순실님이랑 유나 씨 반응은 사진을 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닥에다 패대기 치는 거를 맞아요.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사진을 깨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몇 군데서 일을 했는데 이제 대사관이라는 게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 그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공간인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네. 한국에 있어도 어느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빌딩을 투입한 게 아니고 그 나라를 그냥 들어간다는 거는 내부에 누군가 관계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소윤석이라는 저 같은 국에 있었거든요. 오케이. 가만 있어.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야, 너 괜찮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뭐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 죽을 기회밖에 없수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아무나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스페인 대사관에서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업가인 쪽 가장을 하고 대사관에 자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걸 쭉 보고 감시 카메라로 보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제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친구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이 하드디스크를 100% 다 뗐대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져간 게 뭐냐면 변신 프로그램이 있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변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 체계. 암호, 아까처럼 그 난수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컴퓨터에 이제 앱으로 프로그램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거든요. 만약 그런 게 이제 그 변신 프로그램이 있는 그 변신 컴퓨터가 없어지게 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북한 대사관들이 다 비상 걸립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사 대리를 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제가 변신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암호문을 이제 치야 됩니다. 근데 암호가 5번 이상 틀리게 되면 물리적으로 마멸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예, 그런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이것만 잊어먹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목숨을 예. 부지했네요. 북한이 크리스토퍼 한을 빨리 스페인으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스페인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 뺏겠다고 그러고 새 정부 세우겠다고 그러고. 근데 고맙게도 또 국제사회는 이름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이고 싶겠죠. 아마 찍혔을 것 같아요. 과거의 예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실존했던 반북 단체가 북한에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정당이 있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정당이요? 정당이 자유민주정당이요. 북한 당국이 이거를 홍보에 활용을 해요. 실제로 누군가가 자유민주정당을 창당하려고 했고 검거가 됐고 이건 처벌받았다라고 주민들에게 만약에 또 다른 시도를 하면은 이런 후과 결과가 난다는 그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교사?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물 파문을 실종하는 과정에 알게된 10여 명의 불순분자들과 국가 정보분모를 꾸미면서 미쳐나지다가 인민의 비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건 맞는 교사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네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자기의 수령을 해치려고 날뛰는 무서운 흉흉의 원수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해치게 하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한번 10명. 대단한 사람들이네. 초기 이제 수립 단계에서 발각이 됐고 이제 처형이 됐다는 건데. 그 영상을 보면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거든요. 저건 나오는 거고 저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단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헌법을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독재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때도 굉장히 많은 비협법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생적으로 생긴 정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제법 뭡니까 강령도 좀 갖췄거든요. 근데 저 강령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이다. 비밀 조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상당히 초보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이분들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건데 어쨌든 해야 돼 뭔가를. 그런 식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함들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강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평양은 정말 그 4-5명당 한 골로 한 명꼴로 보유 뿌락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아마도 이제 중앙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지방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지방의 전 조직과 같은 그런 자그마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그 자체가 아마 그만큼 북한 전역에 이런 비밀 결사 조직들이 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벽에다가 타도, 뭐 김일성 타도 이거는 정말 목숨 내걸고 하는 거고 타도도 못 쓰고 트드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트드가 의미하는 건 북한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진짜? 김일성이 14살 때 1926년 10월 17일 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기 위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트드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야, 그 트드면 좋은 의미로 수령님의 그런 걸 쓴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벽에 막 이렇게 피자국으로 써져 있다던가 변속관에 써져 있다거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 김씨 일가를 타도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학생들 싹 다 불러놓고 타도를 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뭘 쓰라냐면 타도 쓰고 트드를 쓰고 김일성 타도까지 써버려요. 필적을 잡아내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쓰다가 연습하겠다. 그래서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떨죠. 써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막 그걸 무섭지. 다 써보라 하고 저죠.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서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써내려 그래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것도 다 준비갖고 계속 끌려다니고 맞아요. 사상투쟁하고 맞아요.
안 그랬던 사람들이 다 이제 범인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잡히는 거죠. 불만이 오히려 더 생기게 돼요. 예. 제가 살고 있을 때 당시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명칭 자체도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권력자들, 주민들을 엄청 버싸게 굴고 착취를 강하게 하고 위로는 엄청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암살도 하고 그리고 변사또 막 이런 사람들 같은 나쁜 예, 사람들 그렇죠. 찾아서 암살을 하고 또 뭐 집에 뭐 방화를 저지르고 예, 이런 일을 흔히 했거든요. 있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네, 뭐 하다못해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어떤 누가 와서 어디서 보아하니 칼침을 맞아 죽었는데 칼을 맞은 것도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앞뒤에서 여러 명의 여수하고 칼질을 했는데 상처도 깊지 않대. 상처가 1전이 넘지 않는데 근데 누구도 와서 말린 사람이 없고 간섭을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 하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런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세대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싹 바뀐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음은 민심이 떠난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현대판 홍길동이 있긴 있어. 그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홍길동 생각하겠다. 최근에요. 그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하는 그 외신 기사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면서 꼭 추가돼서 이렇게 붙는 게 불면증에 시달릴 것이다. 잠을 거의 못 자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뭐 북한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몰리는 듯한 참 굉장한 어떤 불안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놔두면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까딱하면 목이 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리설주, 주해까지 인민들에게 끌려가는 거 아닐까? 체제가 붕괴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김정은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그 뭐야? 왜 그 바보 같은 김정은, 김정일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냐? 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성도파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에 증거냐면 왜 북한 주민들이라고 자유를 향한 들끓는 피가 가슴에 없겠냐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무수히 많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 성도파와 관련된 판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요. 백성들을 위해서 탐관 우리를 무찌르는 북한판 홍길동이다. 그리고 뭐 북한판 임꺽정이었다. 뭐 갖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만갑에서 최초로 성도파의 모든 것을 낱낱이 취재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꽃자리가 아직도 있어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걸 단속을 해요, 또. 아니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이게 뭐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이런 세상을 뒤집어 퍼야겠다. 뭐 정진 해안까지 장악하자. 애들이 다 모여서 우리 성도를 받들겠다고 스스로들 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더 모이고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만갑에서 성도파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사실 무산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면 이거 간첩이에요. 다 아는 성도파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체제를 비판하려던 사건이라서 무산을 떠나서 청진까지 다
소문이 나고 아마 북한 내에서 다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북경북도 내에서는 성도파 모르게 되면 간첩이었어요. 무산만 아니라 워낙에 큰 사건이었고 이 사조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형제도 맺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 사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를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 악으로 치부하고 그 사람들을 경계하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이제 저도 그때 취재를 했었습니다만은 되게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특히 군부에 의한 게 많았어요. 소련 푸른제 군사학교 출신들이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방귀를 든 거. 그다음에 한북 청진에 이제 육군단 군인들이 좀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이제 군단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성도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중봉기의 어떤 씨앗이 약간 이렇게 싹 틀려던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가 다르죠. 여기는 군부나 이런 건 전혀 개입이 안 돼 있고. 북한이 이제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던 시기에 성도파가 결성이 된 건데 시기 자체가 또 이 성도파의 어떤 결성의 어떤 당위가 된 게 아닌가 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에 진짜 제일 힘든 시기. 꽃제비들이 엄청 많아지고 청진역전 앞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죽은 시체들이 쫙 나와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영양시 쪽에서 배만 볼로 가는데 다음날 보면 죽어 있고. 고난의 행군 시기는 하도 오랫동안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옆집에서 밥하는 냄새만 나도 와 눈물이 나고 또 어떤 집은 연기만 나도 저 집엔 뭐 해먹을까 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기간제에서도요 쌀로 밥해 먹는 그런 뭐 요리 이런 거 안 나왔어요. 풀 뿌리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옥수수 뿌리로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초급 목표로 풀 뿌리로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북한 사람들이 악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 동네도 그래요? 거기 쌀 많은 동네 아니에요, 황해도? 네, 그때 제가 보기에는 풀이 없었어요. 쑥이 아예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먼저 부지런한 분들이 먼저 나와서 그거를 다 해가다 나니까 조금 늦게 나오는 분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이삭주의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칡뿌리 이자같이 언론에서 보면은 미탄을 가공하고 칡뿌리 가공하는 방법 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유명하라고 톱밥으로 못 어떻게 하고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소나무 껍질로 송깃떡이라는 걸 처음 해 먹어봤는데 이게 변비가 와가지고 한 3일 동안 진짜 화장실 못 갈 정도로. 네, 최근에 내가 나간 상황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분들은 이 정도는 아닌데 농장에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굶어 죽어요. 죽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너무 힘들고 굶어 죽는데 그래도 북한은 밀란이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파.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은 엄청 잘생기셨고 뭐 키도 북한 사람 치고는 정말 홀칠하게 큰 분이고 특히나 더 좋은 거는 어른들도 좋아하고 뭐 애들도 더 좋아하고 했던 거는 이 사람이 일단 의리도 짱인데다가 마음씨가 일단 인민들 편이라는 거예요. 정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대중의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대중의 편에 늘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성도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이름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래? 예, 박혜영이라고. 걔가 그 혜영이? 무슨 무산역 안내원을 했었는데 퇴근 시간 딱 맞춰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 사모님 모시듯이 딱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 또 출근할 때 자전거를 딱 태워다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러워 죽는 거예요. 저런 남자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무산뿐만 아니라 해령, 청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성도파는. 우리 성도는 리더십이 강해서 부모가 뭐 이렇게 많이 안 해줘도 학급에서 항상 반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리더십도 강하고 공부도 잘했지요. 그 선생님 말보다는 우리 성도의 말을 더 잘 따르고 체격도 좋고 등치도 좋아서 뭐 못하는 것이 없었죠.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중국에 친척들이 많았어요. 60년대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귀환한 귀국민 집이거든요. 중국에서 뭐 돈도 보내주고 뭐 식량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풍족하게 뭐 살았죠. 우리 어머니가 뭐 길 가다가 꽃제비들도 보고 뭐 아들도 보면 와서 챙겨주기도 하고 성도도 그거를 닮아서 아들을 많이 데려다가 집에서 뭐 보살펴주고 먹여도 주고. 와, 저 시대에 저렇게 했다는 게 대단하다. 우리 성도가 중학교를 마치고 자강도
김정일 호위 저격 부대에서 또 뽑힌 거예요. 특수부대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강도 높은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낙하하는 훈련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서 감정제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수 있는 권한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혈서도 쓰기도 했지요.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배급도 받고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나와서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거기서 성도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저기 아프리카도 아니고 성도파는 우리 성도가 결성한 게 아니고 애들이 우리 집에 많이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성도파가 결성이 됐고 말적으로 모인 애들이 한 100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위에도 뭐 수많은 애들이 더 모였으니까요. 야, 이게 펀치래. 예? 부잣집에다가 집안도 좋고 또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또 지원도 오고 해서 어려운 집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들이 따르고 주변에서 모시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본인이 결성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김성대 가족들에게 저희가 직접 이제 증언을 들어보면 성도파의 일원들이 모이는 거의 뭐 만남의 장소가 김성도의 자택이었는데 상당히 그 동네에서 부유했었으니까 한번 모이면 많게는 한 뭐 100명의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증언들을 해요. 그리고 당시는 뭐 전화기나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김성도의 말 한마디에 일종의 조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긴밀하게 뭐 소식을 전하고 일사불란하게 모였다가 비밀리에 회동을 하고 쫙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산 일대에서 100명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김성도를 내세워서 뭔가를 자택에서 은밀하게 모이기도 하고 도모하기도 했고 꿈틀꿈틀했던 어떤 민중 봉기의 어떤 씨앗 같은 것들이 김성도와 김성도의 집에서 싹 텄던 거죠. 주민들 사이에서 호감이고 실제로 무산 쪽에서는 너무 이 칭찬 일색이 많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만갑에서 수소문한 끝에 아주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도파의 넘버 3 김성도의 왼팔 최측근에서 김성도를 보필했던 인물을 직접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 성도파 3인자. 눈빛이 살아있어. 이야, 되게 살벌하네요. 와. 97년도라는 게 북한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나가고 길바닥에 역전 앞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시체가 줄지어 있고 쌀가마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막 산에다가 막 묻고 막 그랬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조건에서도 간부집만은 더 쌀을 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거는 쌀도 안 주고 그냥 뭐 어디가 쌀 배고파서 도둑질해 먹으면 잡아다가 감옥 처했고 그러니까 자연히 반발심이 터지는 거죠. 김정일이가 자기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처먹고 그 어주가 하면은 그때 당시 노래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제기밥 한 줌을 두시면서 뭐 제기밥 먹고 어떻게 그렇게 배 나옵니까 그렇게 철갑상어 알을만 먹었겠지. 철갑상어.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뒤집어 엎자 해가지고 조직을 결성했던 거예요. 조직을 결성한 집이가 저 성도 누나네 집이거든요. 집이가 되게 크니까 거기서 100명이 다 들어갔어요.
100명 정도 규모 됐다니까요. 100명이 들어와. 집이 얼마나 크길래. 이거 뭐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마당이네. 집 안이 아니라. 처음에 조직할 때 이거 우리 헬스선에서 조직했었거든요. 와, 크다. 지금 혈서리가 지금 여기 지금 고향 있는데 배신하면은 다 죽는다. 혈서를 쓰고 그거 해서 그다 술에다 사서 술 한 잔씩 마시면서 그다음 거기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김성도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조직을 결성했던 거예요. 김성도 만세. 그때 저희도 이렇게 친구들 좀 뜻이 있는 친구들이 모이면 2000년대 초반이죠. 한국 오기 전에 모이면 술 마시면서 초상화 가리키면서 빨리 내려와야지. 이 나라가 살지. 이게 어떻게 주석이고 수반이냐. 딱 맞는 친구들끼리 우리가 술 마시면서 저희도 다 했었어요? 예, 하고 피 짜내놓고 다 우리의 친구들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런 거 하면서 그 술 마시면서 그렇게 욕하고 그런 거죠.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저도 이제 혈서를 써봤어요. 2003년도에 친구들하고. 근데 완전 다른 방식이죠. 여기는 김정일이 욕하면서 썼잖아요. 저희는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에라이. 그래서 그 친구들 셋이서 이제 그 하얀천 그 북한 목달개라는 거 있죠. 목달개. 거기다 뜯어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당을 따라 뭐 이렇게 뭐 피를 이렇게 제가 쓰고 여기다 피 모아가지고 같이 마셨어요. 그때 그 혈서 쓰는 것도 북한은 지금 혈서를 통제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거 쓰고선 겁나 좀 맞았잖아요. 이게 혈서 쓰는 게 이 북한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0년도 딱 접어들면서 그때 법령으로 이렇게 혈서 쓰는 인간들 아야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러고. 혈서가 없어요. 사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교 졸업하면서 그 성별회 하면서 우리 이거 학교에 나중에 영웅이 돼서 나타나서 이렇게 의미 있게 만나자고 하면 혈서를 쓰는 거예요. 의미 있는 야 이거 지금 사람 살 사이 아니야. 우리 죽지 말고 만나자. 군대 나가서 죽지 말고 만나자 이러면서 혈서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의형제다고 하면서.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조직은 다시 봐야 되는 게 당시 진심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의미가 달랐죠. 혈서의 의미가. 이렇게 좀 대담하고 좀 겁없는 청년들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대체 어떤 활동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성도, 김성도라는 인물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도파를 결성한 후에 성도파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소한 밥은 굶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성도파가 활동했던 무산 지역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제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도파의 넘버 3였던 허철호 씨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7년도 이때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합법적인 장마당에 가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장사했거든요. 먹고 살려고. 맞지. 엄청 많았지. 두밥, 인조밥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한 소래 팔아야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그걸 뺏어가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굶겠습니까? 그러니까 굶으니까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모르겠다 모른 척하면서 그냥 겨울에는 그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도 알면 안 되니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도와하는 애들을 때리고 그걸 찾아가서 주고 또 그렇게. 와. 뿌듯한 일도 좀 했죠. 그래서 큰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무산이라는 게 또 누구나 작은 동네니까 또 그런 일 해주면 또 크게 소문 나죠. 또 와 저 도와하는 애들이 맞았단다. 또 이렇게 소문도 크게 나거든요. 또. 잡으러 오죠. 예, 잡으러 오는 거 그냥 도망치죠. 산에 막 올라가고 그때는 북한이라는 게 그때는 산에 가면은 농사 지어요. 저기 완전 깊은 산골에 산을 읽어가지고 도로를 다 읽어가지고 거기다 밭을 만들어서 집어 먹거든요. 그래 거기서 산에 올라가서 막 한 달씩 막 숨어 살고 막 그랬거든요. 서민들은 저희들 보고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저희들 보고 진짜 어른 있으면 삼촌 저거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막 뛰어와서
도움을 청하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제일 좀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거기 이게 소문이 나게 된 거죠. 너무 고마워하죠. 응원 정도가 아니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뒤로 없는 살림이라도 술에다가 김치라도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제일 서민들 완전 서민들 그 간부집 사실들은 예, 그런 애들은 완전 저들은 저거 다 죽여야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저거 다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이 성도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었냐면 이 성도파가 모이잖아요. 그런데 김성도에게 이 성도파 조직원들이 외치던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민 씨 같은 리더니까. 그게 되게 리더로서. 물론 바지 리더지만. 바지 리더. 이런 응원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쨌거나 그 김정이랑 반대되는 어떤 그런 적국의 언어를 좀 써서 영어를 좀 넣지 않았을까 해서 뭐 성투더 뭐 이런 것처럼 영어 빅토리 성도 뭐 이런 파이팅! 예 파이팅 정도 뭐 이런 비슷해요. 영어라는 것은 굉장히 북한 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워하는 반체제적인 거잖아요. 그것만큼 굉장히 민감한 말을 합니다. 성도를 받들자! 받들자. 와, 이거 한다. 와, 이거는. 애들이 다 모여서 우리 성도를 받들겠다고 스스로들 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혈서를 썼죠. 그 소도를 받들자고 혈서를 썼죠. 피를 가지고 이걸 손에다가 혈서를 쓴 거죠. 김성도 만세를 외치면서 받들어서 그냥 우리 목표를 이루자. 그래서 그랬죠. 북한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위험하죠. 받들자라는 표현은 장군님, 예. 내 부모도 아니야. 북한에서 받들다라는 표현은 장군님들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일한테만 쓰는 거죠. 근데 그걸 김성도에게 썼다는 건 이건 반체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이거를 들은 이상 잡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성도를 받들자라는 거 이게 사실 이번에 김여정 욕했다고 해서 집안을 아예 그냥 성도를 이제 뽑는데 이 정도는 간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함경북도에서 예전에 책임비서가 조세훈이라는 책임비서가 있었는데 진짜 인민 생활을 되게 잘 했습니다. 중국하고 뭐 사업이라 뭐 일본하고 해안 사업하고 이래가지고 함경북도가 잘 사니까 함경북도 주민들이 조세훈 만세를 했거든요. 김일성 만세를 해야 되는데 조세훈 만세를 김일성도 못 해주는 걸 조세훈이 해주고 있다고 만세를 불러가지고 바로 무산이라는 게 또 작은 동네니까 또 그런 일 해주면 또 크게 소문 나죠. 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제일 좀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자연히 반발심이 터지는 거죠. 그래 우리 어떻게 하나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런 썩은 사회를 뒤집어 엎고 청진 평양까지 어떻게 하나 진출하자 이렇게 강령을 내서 했던 것입니다. 장악?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쿠데타까지 꿈꾸게 된 거죠. 성도파 시작이 한 100여 명이었는데 평양 장악하자, 무산을 넘어서 청진으로 가자라는 슬로건이 나왔을 때 성도파 일원이 한 수백 명에 달했다. 쫙 불어나기 시작한 거고 사실은 지역에서 이 정도 조직이 불어나면 김성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는 지금부터는 무관한 거예요. 그렇지. 완성이 생기죠. 부산군에서 이 슬로건은 되게 유명해요. 무산을 성도군으로, 청진을 성도 청진으로, 평양을 성도 평양으로 만들자. 이게 슬로건이 진짜 진짜 대단한 슬로건인데 이게 정말 유명하고 정말 위험한 이유가 그 당시는 밥 먹듯이 사형을 집행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한다? 이건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뭐.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데 굶어 죽을 바엔 한번 들고 일어나자 보자. 북한같이 이제 경찰국가 통제 사회에서 이게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 네. 힘들겠죠. 근데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은 진승 오광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진시황 때. 진시황 때 진나라는 북한 못지않은 경찰국가였어요. 만리장성 같은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몇 월 몇 시까지 도착을 해라. 공사 현장에. 못 오면은 그냥 100% 목이 날아가요. 그래서 진승이랑 오광이란 노동자도 비가 와가지고 못 간 거야 이게. 어차피 죽는다.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이럴 바에는 모인 거예요. 같은 노동자들. 야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한 번에 들고 일어나서 죽어보자.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재국가 진시황의 진나라가 한번 멸망할 뻔해요. 와, 그대로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퍼스트 펭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펭귄이 용기를 가지고 폴짝 뛰어들어가죠. 다 따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성도파가 이제 27년 전 이야기일진 모르겠지만 제2의 김성도, 제3의 김성도가 만약 나온다면 이 경찰 국가인 북한에서도 충분히 진승 오광의 난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평양까지 가자 하는 슬로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술자석의 어떤 농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계획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실질적인 실행으로 들어간 단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성도파가 정말 이 정치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국적인 어떤 시민들의 여론, 지지, 그게 뒷받침돼야 뭐 청진을 넘어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감시가 심각한 사회잖아요. 그러면 무한 청진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대한 뜻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성도파가 나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은밀하게 무산역으로 향합니다. 두벅 안전원 등의 이 감시를 피해서. 무산역은 뭐 무산에 사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가장 무산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 무산역 담벼락에 성도파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라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라는 힘찬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그 무산역에 밤사이에 탁 새긴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 많은 무산 사람들과 청진 사람들, 오가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봤을 때 그 임팩트. 김성도가 뭐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것만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어떤 돌직구. 돌직구 스타일. 썬킴병이야. 체제에 저항하는 약간 전염병 전염성이 있어. 쌍둥이야, 쌍둥이. 이런 타협을 보나? 아니, 그거 적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숨 내걸고 적는 거죠. 목숨 그리고 내걸고. 한두 글자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김성도파라는 게 지금부터는 어떤 정치적인 조직체다라는 것을 사실은 대외에 알린 거거든요. 자기 존재를 이렇게 규정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무산역이 아무리 신새벽이라고 해도 그래도 역전이기 때문에 꽃제비니 뭐니 거기서 이렇게 머무른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글씨도 너무 길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을 뒤엎자는 거는 북한은 장군님은 곧 조국이고 조국은 곧 장군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뒤엎는다는 건 장군님을 뒤엎겠다는 얘기거든요. 반당 반혁명 분자인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요. 그 독재국가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슬로건이고 사실 체제 전체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그걸 북한 같은 폐쇄적인 독재국가에서 그런 슬로건을 썼다라는 건 이건 정말 말하자면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회에 이런 청년들은 필요 없죠. 김일성, 김정일이 그렇게 교시, 뭐 말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게 내려졌다는 거는 그냥 100% 죽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이 당시가 상당히 이제 김정일로서는 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시기인데 그 위기의 핵심이 지금 김정은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젊은 세대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젊은 세대들. 이 청년층이 사회의 어떤 기둥인데 얘들이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다 이거고 교정의 가능성이 없다.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한 거겠죠. 이건 사형 선고잖아요. 필요 없다. 이분들이 이렇게 소탕이 됐잖아요. 김성도 잡혀갔고 2인자였던 최영학도 잡혀갔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를 봤던 3인자 허철호 씨까지 20명이 두 손이 묶인 채 끌려갔어요. 심지어 그중에 2명은 공개 재판이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당합니다. 김성도와 2인자 최영학 이 두 사람은 총살돼요. 그리고 두 사람의 총살 장면을 이 동고동락했던 성도파 일원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아직은 안 잡혔지만 무산 주민들 사이에서 숨죽이면서 오열하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파 조직원들이 그 장면을 다 본 거죠. 허철호 씨도 그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손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야, 김성도 패다 나오라 해가지고
다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발로 차고 뭐 완전 뭐 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상이 1위고 9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트럭이 막 완전 개실득 실더라고요. 트럭에다가 무상군 장마당에 갔어요. 무상군 장마당에 가면은 우리는 벌써 아는 거죠. 공개청을 거기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 공개청이다. 아이고 그 다음부터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정신을 확 잃었어요. 완전. 더군다나 영양실조가 걸렸었는데 너무 완전 앞이가 별지가 보이더라고요. 완전 솔직히 막 완전 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양팔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재판까지 버텨야 되니까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김성덕하고 최영학이가 둘이 각각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저는 12년 먹고 그땐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늘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 아프고 걔네를. 와. 그 앞에 두 명을 이렇게 뭐 말뚝에 매달아 놓고 쏴 죽이잖아요. 그걸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형제인데.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알아서 날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일 한 가지 딱 억울한 게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뭐 국가정보 한다고 뭐 국가정보 이렇게 이런 거 한다니까 좀 이거 그래서 한 번에 밟아 죽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너무 좀 비참하게. 은희 씨도 무상군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성도파 이 총살이 당한 얘기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현장에 가서 지켜봤었죠. 학교에서 그 총살할 때면 이렇게 가서 보거든요. 단체로 가서 보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수업 마치기도 전에 성도파 총살하니까 가야 된다 해서 줄 맞춰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사형 현장으로 갔었죠. 가서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사람도 되게 앞에 서 있는 남자들도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막 재판을 뭐라 하는데 이게 웅얼웅얼 하니까 사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은 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사형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트럭에서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끌려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미 이렇게 재갈을 물리고 여기를 막고 나온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뚝에 매달 때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별말을 다 토로하니까 사용할 때는 꼭 재갈을 물려서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거기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 묶는데 막 안 묶이겠다고 발악을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처참하니까 사형 집행하면 사실 우리 어린애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뒤에 서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세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소름 돋으니까 쏴 이래요. 뭐 3번 쏴 하는데 그 쏴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머리를 돌리는데 돌리면 지도원이 자꾸 보라고 해요. 왜 돌리냐고 머리를 꼬쟁이를 이렇게 찍어놔요. 근데 그게 성도파의 그 두목이랑 뭐 여러 명을 사용했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아까 말 그 중에서 재갈을 물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7, 18세기에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당하면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민중 축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형수들이 오히려 이제 영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못하게 이걸 막아버린 거죠. 하다못해 재판을 하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도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냐라고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삶을 마감한 우리가 회사에다 사표만 쓰고 나와도 얼마나 그 회사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근데 인생을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는 건 이건 끝까지 인간성을 상실한 사회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 이혁 씨는 작년까지 북한에 있었으니까 이런 공개 처형 같은 걸 또 보신 게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22년도부터 공개 총살이 정말 많아졌는데 까지 그 사람들 살해해가지고 공개 총살하는 거는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데 그 반동사상법 나와가지고 남한 드라마 3개, 그 신기전이나 거기서 평범한 역사 드라마 그거 보고 노래 그래서 일반적인 노래 70편 듣었는데 24살짜리 이거 애를 우리 같은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공개 처형을 했어요? 네, 공개 총살을? 네. 야,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그 중학생 30명을 그냥 한 번에 쏴 죽였다고 했는데 미친 국가인 거죠. 미친 국가. 나도 암만 북한에서 와서도 북한 입구 살다가도 이런 소리 들으면은 와 이게 정말 충격인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런 북한 사회의 이야기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끔찍하죠. 성도파 이제 그 리더인 김성도 이인자 최영아가 이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 인터뷰의 이제 주인공인 허철호 씨는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죠. 12년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자, 그 후 허철호 씨는 2013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후 10년 동안 같은 주변 탈북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사시다가 이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진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성도파에 관련된 이야기를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픈 거는 그때 당시 거기서 폐결핵을 만났거든요. 허약을 만나면은 폐결핵이 옵니다. 폐결이라는 게 그게 폐결핵이 제일 많은데 북한에서 회복은 안 된대요. 회복은 안 되고 그냥 그 현 상태만 유지만 해라. 그래서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렵다고 봐야죠. 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러다 죽는 거죠. 결핵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야 이랬다가는 그냥 누구도 모르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죽어도 모르게 있으면은 그 이야기가 아무 누구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리에 아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다 얘기해야 되겠다. 후회는 안 합니다. 그게 후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 바보입니까? 다 북한 사람들도 다 바보 아니에요. 모르게 다 하는 거죠. 독자적으로 막 탄압하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쭈그리고 움츠러드는 거지. 다 이제 때가 되면 다 일어납니다. 이제 다.